90돌 기념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 열병식에서 대한민국의 보란듯이 신형 ICBM 화성 17형을 공개했는데요. 그런데 이 화성 17형의 등장에 우리 군은 물론 미국까지 크게 놀랐습니다. 이전 미사일보다 더 크고 길어진 화성 17형의 생김새를 보아 화성 17형이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탄도를 탑재하는 다탄도 핵탄도 미사일인 MIRV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MIRV는 다탄도 각계 목표 재도립체를 뜻하는데요. 즉, 단 하나의 탄두가 목표를 향해 낙하하는 기존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달리 궤도에 안착한 탄도부에서 8에서 10개의 재도립체가 분리됩니다. 그리고 각기 다른 방향에 위치한 전혀 다른 목표를 타격하는데요. 그래서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우주강국, 미사일 강국들조차 재도립체가 분리된 MIRV를 요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다행히 아직까지 북한이 MIRV를 완성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여러 차례 대륙간 탄도탄 시험 발사에서 단일 탄도조차 제대로 재도립시키지 못했으며 3월 16일 3차 실험 발사 도중 공중 폭발을 일으키는 등 아직까지 불안정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대한민국이 막을 수 없는 무기를 북한이 보유하게 된다는 사실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관련 업체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전쟁 억지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때문에 이번 고도 700km의 위성을 정확히 안착시킨 누리호를 이용해 ICBM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리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 여러 언론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누리호는 ICBM으로 쓸 수 없습니다. ICBM은 적의 핵 공격에 대한 즉각적인 보복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런 긴박한 상황에 미사일 발사 전에 연료를 충전해야 하는 액체 추진 로켓으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군이 사용하는 미사일은 사거리를 막론하고 보관이 용이하고 관리가 쉬운 고체 로켓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누리호의 발사를 ICBM 개발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그리 현명한 판단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ICBM 개발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4월 30일 에이디리가 우주형 고체 로켓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 성공을 발판으로 2025년까지 이번에 누리호가 성공한 고도 700km에 도달하는 고성능 로켓을 만들 예정인데요. 완성된 로켓을 이용해 군용위성 도입 사업인 사이오 사업으로 도입될 위성들을 군이 독자적으로 발사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형 고체 로켓은 미국의 피스키퍼 ICBM을 개량한 미노타우루스 4호나 일본의 엡실론 로켓을 뛰어넘는 추력 100톤 이상의 고성능 고체 로켓일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설령 한국 기술력으로 고체 로켓을 만들더라도 아직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언급한 재도립체의 개발인데요. 재도립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한 고난이도의 기술입니다. 재도립체는 대기권 밖을 비행한 후 다시 대기권에 돌입하는 운반체를 총칭하는 말인데요. 이것은 로켓 앞부분에 장착하며 대기권 돌입에 발생하는 고열에 견딜 수 있는 특수물질로 구성된 물체입니다. 통상적으로 여기에는 조종사를 싣고 귀환하는 유인 캡슐, 우주왕복선 같이 우주에서 지구로 다시 낙하할 때 공기 마찰로 파손되지 않아야 하는 모든 설비를 말합니다. 당연히 우주까지 올라갔다가 낙하하는 핵미사일의 탄도 역시 재도립체에 해당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걸 만드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 기술은 혈맹 또는 동맹이라는 두터운 국가관계를 할지라도 절대 알려주지 않는 기술입니다. 즉, 독자 기술만이 가장 빠른 해답이란 것이죠. 단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우주 프로젝트에 어떻게든 여러 나라들이 참여해 핵심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한국은 다른 국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한국만의 독자 기술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리호의 다음 프로젝트인 KSLV-3 로켓 개발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인데요. KSLV-3는 높이 54m, 직경 3.8m, 중량 360톤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만큼 그 성능도 매우 우수합니다. 먼저 추력 100톤급 다단연소 사이클 방식 액체 엔진 5개를 묶어 추력 500톤을 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구적 궤도까지 10톤 이상, 정지 궤도까지는 4.5톤 이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달 궤도까지는 1.8톤 이상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데요. 우리 기술진은 이 신형 로켓을
로켓으로 정지 궤도에서 차세대 위성을 안착시키는 것과 샘플 채취형 달 탐사 기한선을 달로 파견하는 두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이 중 달 탐사 기한선이 매우 눈여겨볼 만한데요. 2030년까지 KSLV-3로 달 착륙선을 보낸 뒤 2035년 지구로 귀환할 수 있는 귀환선을 개발하겠다는 게 우리 기술진의 목표입니다. 한마디로 이때까지 재진입체를 완성하겠다는 것인데요. 핵탄두에 적용할 재진입체 기술은 이보다는 난이도가 훨씬 낮으므로 늦어도 2030년대까지는 사거리 3,000에서 5,500km 수준인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에 사용할 재진입체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현재 여러 차례 재도입이 가능한 우주선을 운영 중인 곳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드래곤2입니다. 드래곤2는 높이 6.1m, 직경 3.7m, 중량 4.2ton의 우주선으로 최대 7명의 승무원을 태우고 우주비행이 가능한 차세대 유인 우주선입니다. 2020년 5월 30일에 승무원이 탑승한 첫 발사에 성공했고 6월 1일 국제우주정거장 ISS에 도킹해 임무를 수행한 뒤 8월 2일 ISS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8월 3일 새벽 미국 플로리다주 인근 해상에 안착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신뢰성이 입증되어 미 정부로부터 재사용을 허가받았습니다. 이외에는 미국 나사가 개발 중인 오리온 유인 탐사선과 스페이스X가 추가 개발 중인 스타쉽 정도가 인류가 현재 사용 가능한 되돌입 우주선입니다. 오리온은 높이 3.3m, 직경 5m인 심우주 탐사선인데요. 현존 최강의 우주 로켓인 SLS 로켓에 실려 발사될 예정입니다. 그만큼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높이만 하더라도 111m나 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추력은 더 충격적입니다. 무려 100톤에 가까운 화물을 싣고도 아무런 도움 없이 저궤도 위성에 도달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톤짜리 위성용 발사체를 자랑하던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과연 미국의 기술이 정말 어마무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현재 화성 탐사 등에 쓰일 유인 로켓인 스타쉽의 시험 발사를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스타쉽은 단발 궤도선 SSTO, 그러니까 단분리 로켓 없이 자체 로켓만으로 바로 우주에 올라갈 수 있는 우주선이면서 동시에 지구 궤도로 재도입이 가능한 우주 왕복선입니다. 그만큼 현재 미국의 재도입체 기술은 넘사벽 수준이랄 만한데요. 지금이야 이렇게 대단한 우주 기술을 가진 미국이지만 미국도 초창기 재도입 기술을 연구할 때 여러 고난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3년 2월 1일 공중분해된 컬럼비아호입니다. 컬럼비아는 제식명이 OV-102이며 전체 추력 3,000톤, 전체 중량 2,000톤에 달하는 초대형 우주 왕복선이었습니다. 동시에 나사가 처음 우주로 보낸 우주선이기도 했는데요. 1981년 4월 12일 최초 발사 이후 지구를 4,808회 주행했고 160명의 승무원을 태운 채 28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2003년 2월 1일 시속 28,000km로 하강하던 중 기체 결함으로 공중에서 완전히 분해되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승무원 7명 전원이 사망했는데요. 당시 마지막으로 관측된 컬럼비아호의 속도는 마 17.5였습니다. 이처럼 제대로 된 재도입체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운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 한국의 누리호가 발사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을 만드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한국에게 천운이 닿았는데요. 대한민국이 본격적인 달 개척을 선언했습니다. 지난 8월 5일 한국의 첫 달궤도 탐사선 다누리 발사는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이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미국의 도움이 컸는데요. 이는 발사 장소 한국인의 관절로 태어나 의지의 한국인 답게 백의 민족 답게.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미국의 도움이 컸는데요. 이는 발사 장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다누리 위성이 발사된 곳은 미국 우주군의 본진이 있는 케이프 커네버럴 우주기지의 발사장입니다. 케이프 커네버럴은 수십 개의 로켓 발사장이 밀집된 미국 최대 우주기지인데요. 우주기지가 위치한 플로리다주는 적도와 가까워 지구자전을 이용하기 용이합니다. 우주에 로켓을 발사할 때 지구자전을 이용하면 적은 연료로 멀리 나가는 것이 가능해지는데요.
그만큼 적도 부근에서 발사해야 성공 확률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미 우주군이 사용하는 거의 모든 우주 발사체가 이곳에서 발사되고 운영됩니다. 따라서 이곳에서 다누리가 발사됐다는 것은 미국이 다누리 위성 발사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론도 있습니다. 한국이 로켓 발사를 위탁한 스페이스X가 케이프 커네버럴을 사용했을 뿐 한국의 위성 안에 관심을 가질 정도로 미국의 정보 관료들이 한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과학자들의 반응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최근 국제과학학술지 네이처와 사이언스는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다누리 위성에 대한 학계 반응을 게재했습니다. 특히 네이처에서는 다누리 항해에 과학자들이 굉장히 흥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로 다누리의 장비 때문인데요. 이번 다누리에 탑재된 핵심 장비는 총 6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과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장치는 크게 4입니다. 바로 평광 카메라, 감마선 분광기, 섀도캠, 그리고 우주 인터넷 탑재체인데요. 이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평광 카메라와 감마선 분광기입니다. 먼저 평광 카메라는 달 표면 암석들이 태양빛을 반사해 산란시키는 평광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수집된 평광을 지도화해 달 표면의 평광 지도를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에 감마선 분광기가 더해지면 엄청난 결과를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바로 달 자원 지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감마선 분광기는 달 표면에서 방출되는 감마선 스펙트럼을 분석해 달 표면 원소 분포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물, 티타늄, 규소 등 각종 자원 분포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를 평광지도와 합치면 이전까지는 확인하지 못했던 달 자원지대를 매우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지도가 완성되면 한국이 그동안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찾지 못했던 초위기 자원의 대량 매장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헬륨-3입니다. 헬륨-3는 전 세계에서 1년에 고작 2kg만 생산되는 희귀물질입니다. 오직 핵보유국만 운영할 수 있는 중수로 원자로를 가동해야 수그램 정도를 겨우 얻어낼 수 있는 매우 귀한 물질인데요. 그래서 가격이 1g당 금값의 수십 배를 호가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헬륨-3가 뭐라고 이렇게 비싼 것일까요? 헬륨-3는 대한민국이 선도 중인 차세대 에너지원 핵융합 원자로의 핵심 원료입니다. 현재 개발 중인 핵융합로는 수소와 삼중수소를 반응시켜 막대한 에너지를 얻습니다. 헬륨-3를 사용하면 기존 원자로의 무려 7배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핵융합은 핵분열과 달리 우라늄이나 플루토늄 같은 고준위 핵물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신 헬륨이 나오는데요. 의외로 이 헬륨도 굉장히 귀중한 자원입니다. 액화한 액화헬륨은 절대 영도에 가까운 극저온을 낼 수 있어 냉매로 매우 유용합니다. 또 점성이 없어 마찰을 무시하는 초유동체라는 성질을 이용하면 마찰을 최소화한 초고속 열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이 한창 개발 중인 주요 신칸센이 대표적인 예시인데요. 주요 신칸센은 액화헬륨을 사용해 최대 500km라는 무지막지한 속도로 가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에서 헬륨을 얻는 방법은 석유 채굴 과정에서 얻은 약간의 부산물 뿐입니다. 그래서 카타르, 러시아, 미국 같이 유전을 가진 나라들이 생산을 주도하여 생산량이 그리 많지도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핵융합로는 원자로보다 발전 효율이 훨씬 좋은 데다 방사능 걱정도 없고 생산량이 적은 헬륨을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궁극의 에너지원입니다. 다만 이 삼중수소를 사용할 경우 다량의 중성자가 인체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륨수소를 사용하면 이 문제조차 해결됩니다. 핵융합 과정에서 양성자가 나와서 인체에 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헬륨-3는 달에 최소 100만 톤이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달과 지구를 왕복하는 비용이 너무 커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재활용 로켓, 세이버 엔진 등 우주왕복용 특수 엔진 개발의 진척 등으로 이 문제도 곧 해결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입니다. 간단히 말해 달은 많은 자원을 품은 꿈의 노다지라는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치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다누리에 탑재된 장비들로 자원 지도를 확보하면 이 헬륨-3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 다누리가 가진 가치가 정말 대단해 보이는데요. 그런데 장점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나사에서 제공한 섀도캠을 사용하면 빛이 닿지 않는 달의 음영 구역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이 모든 정보를 탑재된 우주 인터넷 탑재체로 실시간 전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누리가 확보한 정보들을 종합하면 달의 자원 기지를 건설할 수 있을 정도로 자원
자원이 풍부하고 착륙이 쉬운 안전지대를 특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프로젝트를 한국이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들은 달에 우주정거장을 건설하고 달기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아르테미스 계획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의 다누리 프로젝트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바라며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란 것입니다. 반면 중국은 다누리의 실패를 바랍니다. 다누리가 성공하면 중국이 공들인 우주 진출이 의미를 잃기 때문인데요. 현재 중국은 미국의 우주 패권을 무너뜨리려 우주 굴기를 진행 중입니다. 독자적인 GPS망, 우주정거장을 건설하는 등의 행동으로 미국이 손댈 수 없는 중국만의 독자적인 우주 영토를 확보한 뒤 미국의 우주 패권을 빼앗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다누리가 성공하면 곧바로 아르테미스 계획과 이어질 화성 탐사가 진행되면서 미국의 우주 진출이 초고속으로 진행될 게 뻔하기 때문에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라그랑주 포인트를 선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라그랑주 포인트는 지구, 달, 태양의 중력이 상쇄되는 우주의 특수구역입니다. 한마디로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 별도 에너지를 쓰지 않더라도 제자리를 유지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라그랑주 포인트는 지구와 화성 사이 지름길인 L1, 달 뒤편의 L2, 지구와 태양 사이 L3, 그리고 지구와 달 사이 L4와 L5 5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에 따르면 이 중 L1, L2는 확실히 확보할 것이고 L4와 L5는 얼마 안가 미국에 넘어갈 것입니다. 이처럼 지구를 장악하는 5개 포인트 중 무려 4시 미국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중국이 아무리 유용을 써봐야 이 격차는 절대 메우기 어려운 것인데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큽니다. 쉽게 말해 한마디로 우주 경쟁에서 중국은 영원히 미국을 이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중국의 명운을 끝장낼 우주 사업의 첫 포문을 연 것이죠. 하지만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미국만 좋은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로 운영될 대부분의 기지는 미국이 관리할 것이며 그만큼 거의 모든 혜택을 미국이 차지하는데 미움은 한국이 받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그 속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다누리 위성이 아르테미스 계획에 도움이 되는 것과 별개로 다누리의 발사는 전적으로 우리 연구진이 주도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다누리의 발사와 운용을 통해 얻은 우주항공 기술의 노하우로 인해 많은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저에너지 궤도 비행입니다. 이번에 다누리는 탄도형 달전이 BLT 방식으로 항해합니다. 말은 어렵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지구나 달 같은 천체가 끌어당기는 중력을 교묘하게 이용해 연료를 적게 쓰는 항해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라그랑주 포인트 주변을 따라 형성된 우주판 고속도로 매니폴드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 방법을 한 번이라도 확실히 성공하게 되면 이유왕국은 작은 로켓으로도 훨씬 먼 거리를 항해할 수 있는 기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은 지금까지 미, 중, 러 등 세계 패권을 논하던 국가들이 독점하던 것이었습니다. 이를 한국이 얻게 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이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르테미스 계획과 별개로 2030년에 예정된 한국의 유인달 탐사와 이후 진행될 달 개발에서 한국은 미국 바로 다음으로 효율적인 달 탐사가 가능합니다. 그것도 역시 다누리로 얻은 지도 덕분입니다. 이처럼 이번 다누리 발사는 국제정치와 대한민국의 미래 사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대사건입니다. 이번 다누리 프로젝트로 발사된 인공위성이 예정대로 무사히 항해 달 궤도에 안착된다면 한국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꺼리투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투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투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투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Signature menu.
Signature course, signature perfume, signature design. 그래서 여행도 모두 시그니처. 얼마나 기다린 첫 해외여행인데, 어떻게 얻은 휴가인데, 얼마 만에 가족 여행인데, 당신의 여행이 시그니처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프리미엄 여행, 모두 시그니처. 안녕하세요. 체이터버입니다. 오늘은 신공 미사일과 비공 로켓을 개발한 LIG 넥스원이 최근에 특허 도면을 통해 전용 발사대를 개발한 사실이 공개되면서 본격적인 수출에 나서기 위해서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완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허 도면으로 공개된 LIG 넥스원의 로켓 발사대의 특징은 함정이나 지상 무기 체계 등 다양한 플랫폼의 통합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한 개의 발사대를 이용해서 비공 로켓과 신공 미사일뿐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미상의 대전차 로켓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IG 넥슨은 신공 미사일을 개발한 국내 방산업체로 이후에 해병대가 사용하는 비공 요도 로켓을 개발했습니다. 여기에 보병이 사용하는 현공 대전차 미사일도 유도탄을 LIG 넥슨이 발사대는 한화가 생산하면서 유도 미사일 기술력에서 높은 수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LAH 소형 공격 헬기에 사용할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 사업에서 한화에게 밀리면서 현감 미사일이 다양한 개량 버전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해외 수출을 활발하게 추진하면서 차후에 점유율도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천검 미사일을 개발한 한화는 벌써부터 육군 양산형인 공대지 버전과 별도로 지대공과 지대지 버전을 개발해 해외 판촉할 찬영 사장님의 정성 가득한 밀키트는 따뜻한 집밥이 그리운 정우 고객님에게 딱 맞게 전달됩니다. 일 잘하는 당신의 마케팅 파트너 구글에즈. 나라가르성 피크해서 여긴 어디입니까? 홍대이크 이다리즈 타나카. 활동을 발빠르게 추진하면서 국내 유도탄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렇듯 하나와 LIG 넥슨이 치열하게 유도무기 사업에서 경쟁하면서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LIG 넥슨이 개발한 비공 유도 로켓은 최근에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 해군에서 기본 장비로 대량으로 도입해 운영한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이미 해외 수출이 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시간 이들 로켓이 미군과 무기를 도입하고 등을 가진 임박물을 요구하면서 직경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전장은 1.8m 정도 사실보다 먼저 도입해 로켓이 운영 중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를 이용해 통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LIG 넥슨도 특허 도면에서 좌우 3발씩 총 6발을 운영할 수 있는 전용 발사대를 공개하면서 신공과 비공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양한 플랫폼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특히 비공 유도 로켓은 해병대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는 한 개의 발사관에 18발을, 총 2개의 발사관을 장착해 36발을 발사할 수 있도록 5톤 트럭에 구성되어 있는 기대한 플랫폼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해외 수출을 위해서는 전용 발사대보다 다른 무장까지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통합 발사대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LIG 넥슨은 자신들이 개발한 신공과 비공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판매하기 위해서 이러한 무장 스테이션을 개발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작은 경비함에서도 최대 6발의 미사일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LIG 넥슨은 중동뿐 아니라 미 해군이 미래 전투체계로 한참 시험하고 있는 무인 수상함에 대한 개발도 진행하고 있으며, LIG 넥슨이 이러한 무인 체계에서 운영하는 데 적합한 미사일 발사대를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실제 미 해군의 수상함대를 개발하고 있는 미 텍스트론사와 협력해 무장 발사대를 장착하며 미 해군이 평가시험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텍스트론사가 개발하고 있는 무인 수상함은 수중 임무에 특화되어 기뢰나 잠수함을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탐지 체계를 갖추고 망망대해에서도 자율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하며, 다른 무인 수상함과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어 탐지 해역을 적절히 분배해 광범위한 지역에서 적 잠수함을 효율적으로 탐지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여기에 LIG 넥슨이 개발한 비공 유도로켓 발사대를 장착하면서 6발의 유도로켓을 통해 수상에서 접근하는 적 전투함을 타격하거나 탈취를 위해서 빠르게 무인 수상함으로 접근하는 적 고속보트를 타격해 자한 방어를 위해서 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합동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LIG 넥슨이 개발한 통합 발사대에 신공 미사일을 장착한 무인 수상함을 추가로 배치하거나 한쪽은 비공 3발을, 반대쪽은 신공 미사일 3발을 따로따로 구성할 수도 있어 수상과 대공 작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했다는 것도 LIG 넥슨이 개발한 발사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컴팩트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LIG 넥슨의 미사일과 로켓 발사대가 변신 로봇처럼 작동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유도로켓 발사대와는 차이점으로 고속함에 고정시키는 발사대 지지대로 로켓이 포개져 조립된 상태로 운영되다가 임무가 부여가 되면 수직으로 90도 기립하면서 지지대에서 다시 한번 꺾여 360도를 회전하거나 각도를 정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발사대 내부에는 복잡한 구동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쟁 모델인 선진국의 발사대가 움직이지 않는 고정형으로 개발된 것에 비해서는 복잡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내부에는 전원을 공급하고 통신을 위한 다양한 케이블과 함께 고성능의 직류 모터를 이용해서 무거운 하중을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 정확한 방향으로 발사대가 방열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인 수상함에서 운영 시 스텔스 설계를 위해서 평소에는 발사대가 포개져서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도록 구성할 수 있어 이러한 복잡한 구조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내부에 고성능의 관성항법 장치와 GPS 유도 장치를 갖추고 있어 미사일이 날아가기 전에 정확한 위치 정보를 장입할 수 있도록 미사일 발사대 중앙에 통제 시스템이 내장되면서 어떤 플랫폼에 장착이 되든지 발사대만으로도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해 수상 무기체계나 지상에서 운영하는 장갑차와 트럭에서도 조립해서 쉽게 통합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이한 것이 전용 발사대 신공과 비공뿐 아니라 처음 도면으로 공개된 대전차 미사일처럼 보이는 신형 미사일 2발을 한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천건 미사일과 유사한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현궁 대전차 미사일의 형상은 아니며 이보다 단축형으로 개발된 신형 대전차 미사일로 보입니다.
이 정체불명의 LIG 넥스1 대전차 미사일은 천검 미사일 개발 초기 LIG 넥스1이 자체 개발한 미사일로 보이며 당시 천검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을 업체가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시험 모델로 개발한 대전차 미사일을 변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는 해상이나 헬기에서 주로 운영되는 비공 미사일이 70mm 직경으로 탄두 체력이 작아 소형 표적에는 대응이 가능하지만 대형 수상함이나 방탄판으로 강화된 특수 선박을 파괴하는 데는 부족한 위력을 크게 강화하기 위해서 소형 수상함들도 점점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하는 것에 따른 화력 강화형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미국군이 도입한 70mm 히드라 유도로켓과 별도로 대한민국과 비공 사업에서 협력하다가 탈퇴하면서 대체 로켓을 개발하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LIG 넥스1이 저렴하게 개발한 비공 유도로켓을 역으로 수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 방산업체 텍스트론과 협력해 비공 유도로켓을 무인 수상함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전용 발사대까지 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미 해군은 파괴력이 강한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까지 해군 전함에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을 정도로 빠르게 접근하는 수상함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위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발 트렌드를 따라잡기 위해서 LIG 넥스1이 개발한 무장 스테이션은 얇은 직경을 가진 유도로켓뿐 아니라 두꺼운 대전차 미사일까지 총 4발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한 개의 무장 스테이션에서 다양한 미사일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면 지상에서 기갑 부대가 운영하는 정찰 차량에도 LIG 넥스1의 발사대를 장착해 공격 성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육군에서는 다양한 미사일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현공 대전차 미사일도 소형 전술 차량에서 운영하는 것은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어 북한으로 침투하는 공수부대에게는 운영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컴팩트한 특수 전술 차량으로 공중 수송이 가능한 가벼운 무기체계를 운영해야 하는 침투 부대는 북한 깊숙이 투입이 되어 정규군과의 치열한 교전까지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헬기와 수송기를 무거운 장갑차나 전차를 투입할 수 없기 때문에 방어력이 약한 경장갑차나 경전술 차량을 위주로 투입하고 있지만 공격 무기는 LIG 넥스1이 개발한 무장 스테이션으로 강력한 무장을 할 수 있어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LIG 넥스1이 접는 방식의 발사대를 개발하면서 소형 전술 차량에 장착해도 헬기로 수송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구성하면서 적진에서 대량의 공격 미사일 운영이 가능해 침투 부대 정찰 차량에서 운영하는 데는 안성맞춤인 상황입니다. 비공 로켓과 신형 대전차 미사일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으면서도 컴팩트한 발사대를 LIG 넥스1이 개발하면서 해외 수출에서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되었으며 미 해군도 무인 수상함에 LIG 넥스1이 개발한 신형 발사대를 탑재한 버전을 제안받으면서 무인 수상함 전력이 실전에 배치되면 기존 무장을 운용하기 어려운 구조상 LIG 넥스1의 무장 스테이션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천검 공대지 대전차 미사일 사업에서 떨어진 LIG 넥스1이 사우디와 아랍에미리트의 비공 로켓을 대량으로 수출한 데 이어서 통합 무장 발사대까지 개발하면서 다양한 미사일에 대한 수출을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그림책 뿡뿡뿡. 종이에 싼 당나귀. 한림출판사.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한 사내 아이가 홀어머니하고 단둘이 살았어. 이 아이는 좀 어수룩하긴 해도 어머니 말을 참 잘 들었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만큼 잘 들었어. 하루는 이 아이가 이웃 마을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해줬어. 하루 종일 험한 일, 굳은 일 안 가리고 힘들여 일을 해주고 나서 돈 서푼을 받았지. 아이는 돈 서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 행여 잃어버릴세라 돈을 손에 꼭 쥐고 갔지. 가다가 길가 우물에서 물 한 모금 마시고는 그
그만 돈을 우물가에 두고 그냥 가버렸네. 빈손으로 털레털레 집에 돌아갔단 말이야. 집에 가니 어머니가 야단을 쳐. 애당초 돈을 손에 쥐고 온 게 잘못이지.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왔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게 아니냐. 잘 알겠습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꼭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오겠습니다. 아이는 단단히 다짐을 했어. 그 다음날 아이는 또 이웃마을 남의 집에 가서 일을 했지. 하루 종일 일을 해주고 나니 주인 집에서 품삯을 주는데 이번에는 돈을 안 주고 강아지를 한 마리 주네. 이 강아지를 어떻게 가지고 간담? 오라. 어머니가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오라셨지? 아이는 강아지를 호주머니에 넣었어. 안 들어가려고 깨갱깨갱 발버둥을 치는 걸 달래고 달래서 겨우 호주머니에 넣었지. 그런데 가다가 강아지가 답답하니까 그만 호주머니 실밥을 뜯고 밖으로 튀어나가 버렸네. 튀어나가서 아주 멀리 달아나 버렸지. 아이는 이번에도 빈손으로 털레털레 집에 돌아갔어. 이 녀석아, 강아지를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오는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이냐. 집에 가니 어머니가 또 안녕하세요. 오토기업 김정민입니다. 요즘 국산차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요? 너무 비싸.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잘못된 생각 아니에요. 코나가 1세대 모델에 비해서 왜 이렇게 비싸지? 코나 EV가 가격 너무 올랐는데요? 네, 괜찮습니다.